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 한번 챙겨보시죠. 자, 오늘은 다른 말 말고 먼저 히트맵부터 한번 볼게요.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옆에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참 많이 아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올랐고요. 거의 모든 것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자, 바로 지난 밤 사이에 10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드디어 마의 벽이었던 8%의 벽을 깨고 7%대로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CME 페드워치에서도 보면요. 지금 오는 12월 FOMC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 보니 50bp 인상 확률이 85% 이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리 내려갔고요. 강달러 완화됐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 올라가고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앞으로 지금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핵심 이슈들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연 오늘은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물가 하락의 신호가 분명히 나타났는데 자, 어떤 내용일지 아마 소비자 물가 지표의 좀 세부 내용을 뜯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지난 한 이틀 전이죠. 그때 예상치가 8.0, 여기가 이제 심리적인 그런 지지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 무너뜨리고 7%대 기록하면은 시장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노동통계국이 10월달 CPI를 7.7%로 발표를 했습니다. 연기 중이고요. 전월보다 0.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가 7.9% 또는 8% 수준이었는데 월간으로도 이제 0.5% 상승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모두 무너뜨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하고 이제 핵심 데이터를 보아도 지금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상승하는 거고 10월달 이제 직전 월 대비해가지고 0.3% 상승했습니다. 예상치가 6.5%, 0.5%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훨씬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고차 분야가 상승이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의료 서비스 같은 데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고 휘발유와 전기 쪽에서는 상승이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강하게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의 전략가들은 이번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12월달 FOMC에서 아마도 0.5% 수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조금 줄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다 보니까 시장이 또 급반등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반응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바라보고 시장에 있는 월가의 투자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또 이번 지표를 바라보고 연준 위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MO 캐피털입니다. 월가의 전체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 꺾이는 분명한 신호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BMO 캐피털에서는 물론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 지표 하나로 모든 것을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고점을 찍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찰스 슈업에서도 인플레이션 전망이라고 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긴 하지만 올 초부터 우리 연준은 긴축을 시행해왔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이제부터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굉장히 환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론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메리 데일리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승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지표가 7.7%이기 때문에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바는 2%죠. 거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인 에스더 조지 총재도 인플레이션 여전히 상승 혹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여전히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환영할 수는 있지만 아직 너무 환호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속도는 조절할지언정 금리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은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을 기대를 했었다면 이제 그 기대감이 좀 사라지고 다소 완만한 금리 인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는데 세무사님, 그렇다면 12월부터는 좀 금리의 인상 속도는 늦춰질 가능성과 그리고 시장이 좀 반등할 가능성은 계속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런 금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는 내년 1분기에 5%까지 올라갈 거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25%까지 갈 거다. 그리고 TD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여서 5.5%까지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실 금리 수준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이제는 12월 달을 넘어서서 2023년도 첫 번째 FOMC가 열리는 1월 31일과 2월 1일 이 이틀 동안에 지금 주목을 다시 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앞으로 금리 인상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은 시장의 인플레이션, 파란색 선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흘렀나를 보여주는데 1971년부터 해가지고 1984년까지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뭐냐면은 S&P 500 지수가 어떻게 흘러갔나 하는 것을 같은 기간에 대비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 당시에도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오일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때도 정말 단기간에 뭐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2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게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리스크가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학습 효과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구간에서 74년도 이 구간에서 상당히 시장이 침체기를 겪습니다. 마이너스 46%나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두 번째 파동에서는 학습 효과를 통해 가지고 마이너스 23% 선에서 그치거든요. 지금 S&P 500 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느린 하락, 그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시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듯이 지금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정말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어려운 거는 2023년도 1분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연준이 2023년도에 정말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는데, 충분히 높은 금리에서 이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더 계속해서 목표치를 올릴 것인지, 표에서 보시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이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9%대까지 금리가
인플레이션 상승함에 따라 이제 1983년도 인플레이션이 저점 찍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금리가 9%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5% 선에서 그칠지 아니면 사실 연초에 5%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어느 날 갑자기 5%대를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게 다른 기관에서 말하듯이 6%, 7%대까지도 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뭔가 1983년도에 나왔던 급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인들의 소비가 살아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4분기의 소비 시즌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4분기 기업 실적이 이제 내년 초에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3분기 실적보다 더 좋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4% 수준이 아니라 예전처럼 뭐 7%, 8%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연말 내년 1분기 해가지고 좀 길게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소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11월 10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했고 며칠 급락하던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는 3.69% 상승했고 S&P 500은 5.5%, 나스닥은 7.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다리던 미국의 10월 CPI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시장이 오른 걸 보셨으니 어느 정도 감이 오셨겠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올랐는데요. 지난 9월에 8.2%보다도 그리고 예상치였던 7.9%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자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전날에 56.8%에서 80% 이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압승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상원 투표 결과입니다. 꽤나 치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를 했는데 미 상원 다수당은 한 달 뒤에 이루어질 조지아주에서의 결선 투표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기술 섹터가 7.7% 상승했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6% 상승했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약 7%에서 8%가량 크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10.7% 크게 올랐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상승 요인이 있다면서 내년도 최고의 유망주로 꼽았기 때문인데요.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를 하고 목표가는 $89로 제시했습니다. 전에 제시했던 주당 $107보다는 목표가를 낮추기는 했지만 전날 종가 대비해서는 90% 이상의 상승률을 의미합니다. 한편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FTX 사태에 대해서 극적인 반전을 보여줬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아는 17.4% 급등했습니다. 분기 적자가 시장 예상보다 적었고 연간 생산 가이던스를 유지한다고 밝힌 영향이었는데요. 전날 테슬라와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주들과 함께 12%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하루 만에 크게 반등한 겁니다. 애플의 주가는 8.9% 크게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소식에 애플을 비롯한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같이 상승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의 하드웨어 구독 서비스를 애플 주가 상승의 주요 촉매제로 언급을 하면서 비중 확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니오는 9%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3분기에 큰 매출 성장을 보였고 연말까지 강한 생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타겟은 제프리스에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자 7.4%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제프리스는 조사 결과 타겟의 매출 증가가 가속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이후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반등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86.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월 CPI 발표 후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이 되자 암호화폐 시장도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17,000달러를 넘어섰고 이더리움도 1,300달러 가까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전기차 주가 폭등인데요. 사실 지난밤 사이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올랐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전기차들의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세무사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밤에 니오하고 리비안이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니오가 10% 상승을 했고 리비안이 17%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기차가 조금 더 탄력이 좋은 것 같아요. 중국 쪽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에 사실 비용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손실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딜리버리 되는 게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4분기에 자그마치 43,000대 이상, 최대 48,000대까지 그렇게 딜리버리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3분기에 31,000대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12,000대 이상, 적어도 12,000대 이상 상승할 거다라는 거가 굉장히 시장에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25,000대 생산하는 거 차량 생산 계획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사실 연초보다는 많이 떨어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 그리고 4분기에도 빠르게 또 성장성이 유지가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회사 모두 현금이 정말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수입이 없어도 지금 생산만 그냥 하는데 돈을 들이더라도 지금 2025년도까지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이 앞으로 시장 상승기에 굉장히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서 전기차들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니오와 리비안도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곳은 바로 테슬라일 텐데요. 테슬라는 뭐 일론 머스크의 뭐 말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요즘 신뢰도에 대해서 약간은 잘 못 믿겠다는 분들도 있어서 테슬라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테슬라는 신뢰성하고 성장성에 대해서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웹부시 쪽에서 지금 다이언 아이기스라는 이분은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어떤 주장을 하던 분이에요. 매수를 주장하던 분인데 이분이 지난밤에 집에 나와가지고 이걸 좀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좀 두려움이 생겼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는데 이게 지금 3일 동안에 한 11% 하락을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파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완료됐다라는 평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좀 남아있다라는 그런 인상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비판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약간 1억 7천만 주 이상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1억 7,700만 주 정도를 주식으로 이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옵션 전환가가 얼마냐면은 23달러 34센트예요. 지금 가격보다 정말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칫하면은 일론 머스크 개인 잔치상에 개인들이 희생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가 돼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성장성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차량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좋게 보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200만 대 자동차가 팔릴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앞에 봤던 니오만큼의 그런 성장성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성을 유지하고 현금도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52주 신저가 나온 이 상황에서는 좀 들어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바라보면은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은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면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 4분기 실적 예상치 나오는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볼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기술주의 시대일까라는 건데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은 좀 찍은 것으로 보인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럼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 계속 봤었던 기술주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냐. 자, 그런데 기술 투자의 이 월가의 구루 중 한 명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견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월가의 기술 투자의 구루 가운데 한 명입니다. 데이비드 아이즈워트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1999년과 2000년 사이,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터질 즈음부터 기술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취재하고 투자도 뭐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였으니까 기술주의 시대가 열리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투자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기술주는 여전히 비싸다고 기술주를 주로 투자하시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신호가 보이긴 했습니다만 계속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다만 속도가 좀 조절될 뿐이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고금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술주가 그렇게 힘차게 올라갔을 때는 제로금리 시대였습니다. 그럼 지금 제로금리로 갈 가능성이 높냐?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죠. 물론 금리에 상당히 좀 안정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로금리로 돌아가기까지는 뭐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면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게 이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당시에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이어졌었다고 하는데요. 뭐냐면 1999년과 2000년에 거품이 터진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경기가 돌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샀는지 보니까 개인들은 계속해서 3년에서 5년가량을 기술주를 계속 사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계속해서 실망을 또 해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때는 기술주가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올랐냐? 다른 대안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를 살펴보면요. 주택 경기의 호황기였었고 그리고 경기가 호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아닌 다른 경기 민감주들이 훨씬 더 돈을 잘 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기술주가 아닌 경기 민감주들이 훨씬 더 잘 올랐던 시대가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닷컴 당시에 어떤 그 환상을 벗어내지 못한 채 기술주만 투자하다가 계속 실패를 하던 그런 현상들이 3에서 5년가량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자립과 그리고 에너지의 안보에 대한 그 경계 심리가 상당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공급망 재편도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의 대안으로 이들이 등장할 수가 있어서 굳이 기술주가 인플레이션 꺾였다고 해서 기술주의 시대가 다시 열리진 않는다라는 분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뭐 납득이 되면서도 기술주를 많이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에게도 아직 멀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장에서 이제 기술주와 아니면 다른 주식들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이제 S&P 500하고 나스닥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제가 먼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기술주들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기술주들이 더 빨리 하락을 해버리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이 바닥권에서 조금 상승해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바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뭔가 아직까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4분기 소비 시즌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S&P 500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기술주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저점을 과연 무너뜨릴지 말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뭔가 어떤 회복 심리가 발생해서 급반등할 것이다라는 이런 심리는 아직은 그런 투자 전략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지난 이제 8월 달부터 해가지고 고점에서 내려올 때 그때 이후부터 보면은 지금 떨어지는 그 기술주들이 S&P 500보다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 이런 종목들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이제 시스코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정말 뭐 여기에서 더 이상 급락해가지고 이 시장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렇게까지는 또 아직은 보질 않고 다만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좀 길게 보고 들어가면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도 지금 당장 어떤 급반등하는 시나리오 이런 게 아니라 좀
좀 길게 보고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 이슈였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